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세 번째 책은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이라는 책이에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제목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전문학이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그래도 한 번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세 번째 책은 이 작품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책의 두께도 굉장히 두껍고 그리고 등장인물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읽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 책의 주인공인 라스콜리코프의 그 풀네임은 로지오 로마노비치 라스콜리코프이고요. 그를 로자, 로젠카, 로지카, 로지멘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주인공만 이렇게 부르면 좋겠지만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이름이 이렇게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특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파악만 해주시면 읽는 거에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한 인물만을 가지고는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사회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거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등장인물들을 등장시킴으로써 각각의 특징과 역할을 통해서 뭔가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표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참고 읽어주시는 게 이제 방법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끊기지 않고 꾸준히 읽는 거를 권유드리고 싶어요. 고전문학은 등장인물도 많고 이제 광범위한 내용들이 전달이 되다 보니까 그 작가가 의도하는 모든 메시지를 파악하는 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읽고 그 꾸준히 읽음으로써 흐름이 끊기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등장인물도 많기 때문에 메모를 하면서 읽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읽는 거에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닌 작품인지 설명을 해볼 거예요. 주인공인 라스콜리코프는 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즉 사람들이랑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신의 사상을 표출하고자 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지구상에서 불필요한 사람들은 해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마땅히 사라져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살인을 본인이 하게 됩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자수를 하는 이유가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자신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즉 불필요한 인간을 죽였다라는 거에 대한 자수가 아니라 살인을 저지른 본인의 그 행동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수를 하게 됩니다. 주인공인 라스콜리코프는 법학과 휴학생이었고요. 범죄에 대한 논문까지 쓰게 되면서 추후에는 나름의 인지도를 갖게 되는 캐릭터예요. 그는 이제 사람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죠.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범한 사람은 나폴레옹처럼 뭔가 우리가 사회적인 어떠한 행위를 할 때 엄청난 무언가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과정에서 장애물을 발견하면 그거를 과감하게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비범한 사람은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서 사회적인 질서를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정당화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 여기서 라스콜리코프는 자신 스스로가 비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수를 해서 라스콜리코프는 8년이라는 유형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그곳에서 벌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도 끝까지 자신이 받는 8년이라는 유형시간, 즉 유형시절을 그 절대 살인에 대한 벌이라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2권에서 443페이지를 보면 저 추잡하고 해로운 일을 가난한 자들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전당포 노파를 죽였으니 40가지 죄악은 용서받았을 텐데 그것이 죄라고? 나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죄를 씻을 생각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그에게도 변화는 찾아와요. 물론 스스로가 만들어낸 변화는 아니고요.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소녀라는 여성을 통해서 이제 회복이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죄아벌에 대한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3년째 휴학 중인 가난한 라스콜리코프는 하숙비도 제대로 내지 못해서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청년이자 몽상가입니다. 그러던 날 어머니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어 25루블이라는 금액과 편지가 한 통 오게 되었는데, 그 편지에는 자신의 여동생인 듀나가 가정교사로 근무를 했고, 근무를 할 당시 그녀의 고용주인 스피드리가일로프로부터 수모를 당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편지였어요. 끝으로는 루이진이라고 하는 공무원이랑 결혼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라스콜리코프는 그 편지를 받고 굉장히 불쾌했어요.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자신의 여동생이 결혼을 함으로써 희생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술집을 찾아가고, 그 술집에서 술 주정뱅이를 하나 만나게 되고, 그의 딸이 소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소냐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매춘을 하는 여자였어요. 라스콜리코프는 돈이 없어서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인 시계마저도 전당포에게 건네줬는데, 체납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시계를 이렇게 맡겼음에도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너무 크지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가혹하게 대하는 전당포 노파를 보고 도저히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있어봤자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인을 계획하고 실제로 이행하게 됩니다. 노파를 도끼로 내리찍어서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마침 그 노파의 이복 동생인 리자베타 또한 그 이제 전당포를 찾아왔는데, 그녀 또한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물론 살인을 저지를 당시에 또 다른 그 전당포를 찾아온 2명의 남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잘 피해서 라스콜리코프는 범인 현장에서 무사히 나올 수가 있었고요. 그곳에서 훔친 여러 금품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생각을 하다가 어떤 큰 건물 마당 대문 근처 바위돌 밑에 숨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심리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정상적일 때도 있지만 굉장히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일 때도 많고요. 많은 사람들이 전당포 살인 사건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있을 때 걱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범하게 범죄 현장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술집에서 만났던 소녀의 아버지가 돌아가고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소냐가 돈이 없어서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광경을 보고 라스콜리코프는 자기가 갖고 있던 25루블을 다 전부 다 그녀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그 돈을 받은 그녀는 무사히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집에 돌아와 보니 그의 친구인 라스콜리코프의 친구인 라주미인이 있었고, 여동생과 곧 결혼하기로 한 루이진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루이진이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결혼을 반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라주비는 라스콜리코프의 여동생인 듀나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죠. 루이지는 가난한 여자라면 자신에게 온순히 희생을 하고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였고, 그러한 속셈을 알게 되자 이제 라스콜리코프는 자신의 동생의 결혼을 전적으로 반대하게 됩니다. 여동생과 어머니가 이제 자신을 찾아서 이곳까지 왔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유품이 없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물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라주비인의 먼 친척인 포르피리라는 예심판사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포르피리는 그 전당포 노파의 살인사건을 개인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포르피리는 라스콜리코프를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가 살인자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데, 어떤 그 심증만 있을 뿐 그런 물증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개연성이 조금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지만, 포르피리는 처음부터 라스콜리코프가 즉 살인자라는 거를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기는 해요. 전당포에 막힌 물건들을 많은 사람들이 다 찾아가는데 라스콜리코프만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재학 중이었을 때 범죄에 관한 논문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던 사람이 바로 포르피리였어요. 그래서 라스콜리코프랑 포르피리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포르피리는 조금 더 라스콜리코프가 전당포 노파를 죽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확고하게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라스콜리코프는 자신의 죄를 제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경찰서를 찾아가요. 근데 경찰서에 찾아갈 때마다 뭐 그냥 별다른 반응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늘 나왔어요. 그리고 소녀를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조금
자신의 죄책감을 조금 이렇게 낮추고자 그녀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얘기해줍니다. 자기가 전당포 노파를 죽였고 그녀의 이복 동생마저도 내가 죽였다. 물론 소녀는 놀라죠. 근데 그 이야기를 옆방에서 듣고 있었던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듀나가 가정교사로 근무할 당시 그의 고용주인 스피드리가일로프였던 거예요. 스피드리가일로프는 듀나를, 즉 라스콜리코프의 여동생인 듀나를 좀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스피드리가일로프는 라스콜리코프를 찾아가서 자신의 여동생과 나를 좀 이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는 재산도 많고 이제 부유했기 때문에 이제 그와 결혼을 하면 우리 앞날은 이제 열리겠죠. 하지만 라스콜리코프는 그가 육욕이 강하고 또한 음탄한 생활을 하는 자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여동생과 결혼을 허락할 리가 없었죠. 그러나 스피드리가일로프는 라스콜리코프가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듀나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오빠가 살인자야 라고. 물론 듀나는 믿지는 않았지만 나중에는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었죠. 뭐 스피드리가일로프는 육욕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이제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하고 화려하고 음탄한 생활을 보내는 사람이었는데 총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루이지는 나중에 어떤 결말을 갖게 되냐면 자신의 선량함을 인정받고 싶어서 소냐의 주머니에다가 자기 돈을 이렇게 넣어놓고 소냐의 주머니에서 그 돈이 나오면 자신이 소냐를 용서를 함으로써 자신의 선량함과 인자함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보여지고 듀나가 마음이 바뀌어서 나랑 결혼해 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그 소냐의 주머니에 루이진이 돈을 넣는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 또한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르피리는 끝까지 이제 라스콜리코프를 범죄자로 오심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범죄자라는 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가 범죄자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근데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이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자수를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라스콜리코프는 교묘하게 늘 수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라스콜리코프는 자수를 하기로 마음을 다잡고요. 친구인 라주비인에게 자신의 가족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서를 찾아가게 되죠. 소냐랑 이제 같이 경찰서를 갑니다. 근데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들이 다 라스콜리코프를 되게 위대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즉 그가 재학생일 때 썼던 범죄에 관한 논문이 그때 인지도가 높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경찰들이 이렇게 다 좋아해 주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수를 또 하지 못하고 나와요. 그러다가 경찰서를 딱 나왔는데 소냐가 웃으면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미소를 보고 다시 라스콜리코프는 경찰서로 들어가서 자수를 하고 8년이라는 유형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인물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벌을 받고 있어요. 라스콜리코프는 8년이라는 유형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을 받고 주목받기를 원해했었던 루이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야의를 받게 되었고요. 스피드리가일로프 또한 육욕이 강한 캐릭터였는데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거에서 벌에 대한, 즉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책에서 가장 선한 인물로 그려지는 소냐는 멸시받는 매춘부인데도 선한 양심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과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목은 괴테의 파우스트랑 조금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파우스트의 영혼은 결국 악마인 메피스토텔레스가 걷어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가 사랑한 여자인 그랜트윈의 그 사랑이 하늘의 은총을 받아서 그 파우스트의 영혼을 구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그 이제 죄아벌의 이미지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톨스토이와 19세기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죠. 농노제적 구질서가 무너지고 자본주의적 재관계가 들어오는 과도기의 러시아에서 시대적인 모순을 고민하고 자신의 모습을 전적으로 작품 세계에 투영시켰어요. 그는 이제 직업 작가로서 글을 쓰게 되었고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지만 총살 직전 황제의 특사로 징역형으로 감형이 되어서 시베리아로 4년간 유형을 가게 됩니다. 라스콜리코프와 조금 비슷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리고 그 시기에서 도스토옙스키는 다시 재탄생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만들어진 많은 작품들이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 이렇게 저처럼 유튜브로 이런 고전문학을 소개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는 것보단 실제로 이렇게 글을 읽으면 조금 더 오래 기억에 남고 정말 주옥 같은 멋진 문구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는 거를 추천드리고자 설명을 드렸어요. 이상으로 제리의 세 번째 책인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